네, 반갑습니다. 3프로TV 정프로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미국 대표 ETF 종목들 또 뭐 지수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미국의 우리보다 이제 훨씬 시장이 클 그 시장의 섹터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장우석 부사장님 좀 도와주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섹터만 한평생 연구하신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한동훈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정재훈 매니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저희는 현재 둘 다 ETF 운용본부 소속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해외형 ETF들을 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섹터, 미국 섹터 ETF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기회에 두 분도 실물로 만나 뵙는 영광스러운 네네네. 자리여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고 그렇습니까? 네, 네. 또 좋은 컨텐츠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동갑입니까? 제가 동갑이라고 하면은 저는 매우 좋은데 아마 여기 정재원 매니저는 좀 기분이 많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앞서 했던 그 시간은 약간 부모님 같은 전체 지수고 섹터는 부모님 밑에 있는 아들. 약간 자식 같은 거죠? 그런 네, 개념이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에 다 뭐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형이냐 동생이냐를 좀 네, 따져보셨군요. 네. 미국의 그 섹터가 몇 개나 있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통상 얘기하는 섹터는 긱스 분류에 따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MSCI와 S&P가 예전에 공동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산업 분류 체계라고 불리는 체계고요. 네. 11개 섹터가 정확히 있습니다. 11개요? 네. 오, 11개면은 또 많지 않네? 그 외우기가 쉽지 않은 숫자 아닙니까? 외울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것만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혹시 정 프로님 섹터 하면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섹터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이 됩니까? 섹터를 섹터가 아니고 섹터. 섹터는 네. 업종 분류 정도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 네, 뭐 적당한 표현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섹터 밑에 인더스트리도 있고 인더스트리 그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섹터, 업종이라고 하시면은 가장 괜찮은 번역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이제 S&P에서 규정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섹터, 인더스트리 그룹, 인더스트리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업종, 산업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섹터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이나 업종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비슷한 업종끼리 모아둔 업종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는 섹터가 있으면 그 안에 증권회사도 있을 테고, 뭐 보험업계도 있을 테고, 또 은행도 있겠죠. 비슷한 업종을 모아둔 거를 이제 섹터라고 하는 거죠. 대분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기 소비재는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거. 대표적인 기업이 뭐 테슬라, 나이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타벅스는 어디에 들어가요? 스타벅스는 저한테는 필수 소비재인 것 같은데 경기 소비재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좀 돈이 생기면 사는 것도 없어도 뭐 당장 죽진 않는 것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임의 소비재 혹은 경기 소비재라고 새로 이제 정의하신 거고, 필수 소비재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애들. 애플은 어디 들어갑니까? 애플은 IT예요? 테크놀로지에 들어갑니다. 구글은 커뮤니케이션. 통신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통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네. 그렇게 이제 이른바 섹터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 섹터별로 ETF가 다 있는 거죠? 저희가 현재는 이 11개 섹터 중에 6종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코덱스에는 네네, 코덱스에 6개가 상장이 되어 있고 네. 다만 이제 올해 말까지 11개 전부를 상장하는 거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단독 상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미국에 있는 그 XLE, XLK 뭐 이 시리즈와 동일한 시리즈를 저희도 그대로 11개를 상장을 올해 말까지 마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은 지난 2022년에 국내 상장된 그 해외 주식형 ETF 중에 제일 수익률 좋은 게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에너지 아닐까? 에너지? 내 느낌에. 왜냐면 유가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아하. 라고 봤습니까 혹시? 정답일까요? 네. 코덱스 미국 S&P 500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네. 역시 뭐 유가가 제일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네, 되겠죠?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연초에 전쟁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공행진을 하면서 에너지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고 그게 이제 주가로 연결돼서 수익률이 좋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이제 해외 주식형 중에뿐만 아니고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 중에 소위 말하는 고버스를 제외하면은 뭐 국내 주식까지 포함해서 가장 수익률 좋은 게 방금 말씀하신 저희 에너지. 코덱스 S&P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미국 ETF 한다고 할 때도 뭐 나스닥 100, 뭐 S&P 500 이런 거 이제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아니면 뭐 전기차니 무슨 테마별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팡 뭐 이런 거. 근데 이 섹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 비교하면. 네. 미국 시장을 보면은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스파이더 그 XLK 시리즈 그 11개가 엄청난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한국 돈으로 한 250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11개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모든 테마 ETF를 다 합쳐도 10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섹터가 훨씬 규모가 크고 실제 거래도 활발히 되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 지수랑 테마 ETF가 해외 주식형 ETF들 중에 훨씬 인기가 그동안 많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비교하기 좀 민망할 수준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까지 상장된 6개가 1,000억이 채 안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해외 테마형 ETF, 국내 상장된 ETF는 이제 10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뭐 미국의 시장이 꼭 뭐 저희 시장의 미래 모습이다, 혹은 그게 맞는 모습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감안할 때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미국 섹터는 기본적인 상품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섹터를 해요? 근데 섹터가 더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뭐 미국 기관들이건. 섹터를 왜 하냐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S&P 500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S&P 500은 기존에 한 10년 동안 꾸준히 정말 우리 배신 안 하고 그렇죠. 꾸준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10년의 코스가 쭉 있었다면 앞으로도 뭐 이만큼은 아닐지라도 믿음을 갖고 그래 쭉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 요 정도는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 믿음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에서 네. 이제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S&P 섹터라고 하면 S&P 500을 이루고 있는 이 500개 종목을 결국에는 11개로 나눠서 이 11개를 더하면 S&P가 되는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장기 우상향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이루고 있는 이 11개의 섹터가 각자의 수익을 차별화시키면서 S&P 500을 구성해 나가는 것처럼 장기 우상향한다는 거죠. 우리가 S&P 500 하나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 S&P 500이 움직이는 기간 동안 S&P 500을 이루고 있는 11개의 섹터의 차별화된 움직임을 우리가 픽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섹터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 빅스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섹터끼리의 수익률이 굉장히 차별화되는 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S&P 500의 장기 우상향을 믿는 만큼 그러한 기간 동안에 한번 섹터에 집중을 해보면서 섹터의 차별화를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테마에 더 많이 열광한 거는 섹터 ETF가 있는 줄 몰랐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테마도 뭐 나름의 매력이 또 있겠습니다. 더 집중되는. 그러나 그 섹터를 사면 사실 S&P 500보다 더 갈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유망하다면 안 가는 친구들이랑 더 많이 간 친구들 합쳐서 S&P 500일 테니까. 근데 그 섹터 ETF가 있는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 저희가 실제로 작년까지는 저희도 에너지와 산업재 두 종밖에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에너지가 있었던 사례인 거고, 그리고 올해 나머지 이제 네 섹터를 상장해서 현재 6종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있는 6개의 상품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소개를 드리고 네, 그러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홈페이지 막박에 딱 달아놓으세요.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전체 리뉴얼을 했는데요. 그 홈페이지 안에 섹터, 미국 섹터 홈페이지라고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어떤 섹터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섹터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섹터에 대한 어떤 정보들, 그리고 숫자들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많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인기 많은 게 뭐냐면요. 공부하시면 유독 헬스케어에 지식이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본인이 좀 공부해서 만약에 이 분야가
자기가 이해하면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서 이쪽 산업이 커질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정확한 미국 기업 속속들이 내가 뭐 재무제표 보고 이걸 자신은 없고 네. 그럼 이제 이쪽 산업 전체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S&P 500보다는 좀 더 갈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섹터를 하는 이유 중에 특히나 저는 이제 위기를 기회로라는 프레이즈를 좀 밀고 싶은데 그 이유가 이제 S&P 500도 장기 우상향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횡보장이나 하락장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서는 특히나 섹터의 차별화를 이용하시면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조금 더 기르시면서 섹터 ETF 투자하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섹터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11개 섹터가 있습니다. 그 11개 섹터는 각각의 어떤 종목들이 있고 또 어떤 걸 파는 어떤 거를 서비스하는 업종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듣고 넘어가 볼까요? 하나하나. 상장된 섹터들 위주로 말씀을 네. 드린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잠시 얘기 나왔던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네, 보시면 뭐 다들 아는 기업들이실 거예요. 아, 월마트,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뭐 코카콜라, 펩시, 필수 소비재인 담배 회사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워렌 버핏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아마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꾸준히 돈 잘 버는. 네, 그렇습니다. 뭐 내가 마트 가면 꼭 사는 물건들을 만드는 기업, 파는 기업. 그러니까 갑자기 막 대박 나는 회사들은 아니죠. 대박 나진 않죠. 가격 올려도 표가 안 나는. 그렇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또 방어가 되는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뭐 우유가 조금 올랐다 그래서 아주 덜 먹거나 뭐 그러지는 못하니까요. 자, 필수 소비재는 뭐 이해가 충분히 잘 된 것 같고요. 다음은요? 네, 다음은 경기 소비재고요. 저희가 뭐 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거 혹은 실제로 돈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아까 보셨듯이 유명한 기업들 많이 있고요. 테슬라, 스타벅스, 그리고 뭐 나이키도 있고요. 그리고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여행 갈 때 저희 뭐 비행기 표나 호텔 예약하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마존은 근데 왜 경기 소비재예요? 그렇죠. 사실 뭐 아마존은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뭐 사실 그게 틀린 얘기도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 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성장성을 가진 회사고, 다만 이제 시작은 쇼핑으로, 온라인 쇼핑으로 시작을 했고, 책 팔았고. 그렇죠. 책으로 시작해서 네. 이제 평정을 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긱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엄격한 기준으로 기업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긱스가 구태의연한 잣대로 기업들을 분류해놓고 변동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잠시 후에 저희 금융 섹터 하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자, 그러면 금융 섹터 말 나왔으니까 한번 가보죠. 일단 금융 섹터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아실 거예요. 뭐 증권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요. 근데 뭐 주목할 만한 점은 아까 이제 한동훈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듯이 S&P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가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S&P 긱스 섹터 분류를 재가공을 할 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 같은 이제 결제 시스템이 금융 쪽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디였어요? 테크였죠? 네, 원래 네, 원래 테크였습니다. 테크였어요. 테크였죠. 비자가? 그렇죠. 금융이 아닙니다, 저기는. 하긴 저기는 돈을 내가 받거나 돈을 갖고 뭔가 해주는 데가 아니고 그렇죠. 저기는 딴 사람이 결제하는 거를 또 다른 요 기관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데니까 그전엔 금융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금융으로 바뀌었군요. 특히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나 아니면 빅데이터 발달을 통해서 되게 고전적인 은행의 역할도 있으면서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럼 최근에 은행 파산이 이게 만약에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본다면 이러면 또 이거 가능하겠네, 매수할 수 있는? 그게 양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소은행의 파산이 위기가 되면서 물론 이게 기회다 싶어서 이제 금융주를 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S&P 500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셔도 뺄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섹터 투자를 한다면 금융만 빼고 다른 섹터에 모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네요. 굉장히 섹터가 다양한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저 금융 섹터 최근에 가격이 좀 내렸습니까, 많이? 금융 섹터는 계속해서 좀 출렁이고 있고요. 이 중소은행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고요. 주로 이제 금리나 아니면 경제 대외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헬스케어 장비 혹은 헬스케어 서비스, 뭐 헬스케어 보험, 그리고 제약 이러한 모든 업종을 커버하는 업종이고요. 제가 뽑기로는 헬스케어는 사람들의 이제 경제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앞으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이제 화이자를 비롯해서 존슨앤존슨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처럼 이름을 들어서 잘 아는 기업도 있고 모르는 기업도 있으실 테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바이오,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섹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가볼까요? 다음 섹터. 여긴 에너지. 작년 한 해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에너지 기업이고요. 저기 옥시라고 써져 있는 기업은 옥시덴탈이라는 기업이에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네. 워렌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버핏이 선호했고 하지만 경영까지 아니다라고 손을 껐던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뭐 미국에 이제 저희가 지금 아는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 부사장님은 또 에너지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섹터에 대한 좀 관심이 깊어진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앞으로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의 비전이 있는 거냐. 네네. 이런 거 포인트 나오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뭐 막 계속 기름을 뭔가 이렇게 장려하기에는 전기차에 반하는 같은 느낌도 있고 환경에 반대하는 그런 느낌 나오지 않습니까? 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통 석유 기업들이 본인들도 이제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석유화학 쪽은 장비 효율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환경 규제에 더 적합하게 바꾸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수소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들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은 지금보다는 좀 다른 구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 기업들이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다른 섹터는? 산업재라는 섹터인데요. 산업재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모호하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이 산업재가 뭘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기업들을 보면은 굉장히 관심 가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캐터필러, 뭐 기계 장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보잉, 그 항공기 제조하는 곳이고 또 로키드 마틴이라고 이제 국방도 산업재에 포함이 됩니다. 그 UPS 물류 회사죠. 이러한 전반적인 산업을 이끌어가는 산업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산업재, 즉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거나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상장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6개 섹터고 나머지는 이제 차차 굳이 6종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는 빼고 이걸 한 이유가? 저희가 사실 분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산업재와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부터 저희가 상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 신규로 상장한 게 4종인데 그 4종이 필수 소비, 경기 소비, 금융, 헬스케어 이렇게 4종인데 이거를 상장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저희는 이제 주식시장의 환경이나 매크로 환경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장을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대응하거나 둔화에 대한 얘기도 사실 계속 있었고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방어적인 업종을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 섹터들 가운데 특히 뭐 상장된 섹터들 가운데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좀 접근하기 괜찮은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거부터 좀 추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장돼 있는 섹터 중에 저는 뭐 필수 소비재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미 해외 주식을 뭐 ETF로건 직구로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테마성 혹은 이제 테크 뭐 이런 류의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좀 밸런스가 깨져 있는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제 생각에는 필수 소비재를 좀 같이 편입을 하시면 밸런스도 맞으면서 뭐 인플레이션도 좀 방어가 되고 이런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필수 소비재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자산 있습니다. 배분 측면에서도 괜찮다. 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매니저님은 전혀 다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필수 소비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헬스케어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제약회사들이 특히나 돈을 좀 많이 벌고 현금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어라는 섹터가 주로 이제 성장을 하는 방식이 그리고 대형 회사들이 주로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성장하고 그들이 이익을 내는 방식이 중소형 회사의 기술을 M&A를 통해서 흡수를 하면서 커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현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허가 만료되거나 아니면 다가올 신제품들 그리고 신기술들을 M&A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거죠. 그렇게 M&A를 할 수 있는 실탄이 충분하다라는 것 하나와 인류의 수명 자체가 지속해서 높아져 온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가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에 한 표 던집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최고의 업종은 헬스케어를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럼 제가 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전문가시인데 네. 반기를 드시면 또 아니요. 신뢰도가 나름 있습니다. 아니죠. 왜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인지? 자, 저는 헬스케어를 만약에 한다면 이건 섹터가 아니라 테마로 하는 게 맞다. 왜? 테마로? 네. 헬스케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실제 돈 버는 회사들은 아마 10개, 20개 정도의 아주 압축된 아주 정말 대형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벌어들이고 그렇죠. 나머지 회사들 잘 못 버는 경우가 다른 섹터보다 유독 더 센 섹터가 저는 헬스케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를 살 때는 내가 설령 어느 회사를 고르지는 못하더라도 차라리 헬스케어 테마를 갖고 있는 ETF에서 골라놓은 그 회사들 그러니까 상위 한 10개, 20개 정도만 골라놓은 ETF를 사는 게 낫지 헬스케어 섹터를 사는 거는 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프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약간 반론을 또 제기하고 싶은 반론입니까? 부분인데요. 예, 100번 네, 토론 반론에 가네요. 반론을 네.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의 헬스케어 섹터는 네. 소위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확히 정프로님 말씀하신 네. 그런 대형 우수한 그런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미국 국채보다 지금 더 신용등급 좋은 회사로 선정된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존슨앤존슨입니다. 맞아요. 딱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그래요? 존슨앤존슨이 뭐 섹터를 지금 대표하는 유일한 종목은 아니지만 아하. 저희 헬스케어 섹터에 있는 구성 종목들은 그 정도의 좀 우량한 종목들이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네. 실제 수혜를 보는 그 소수의 대형 기업들 네. 이런 거를 투자하고 싶으시면 오히려 바이오 헬스케어 테마보다는 오히려 저희 섹터 헬스케어 섹터가 조금 더 적합하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00개가 S&P 500이기 때문에 그 중에 참 네, 11개로 그 중에서 나눴고 네네. 그럼 한 몇십 개 내지 굉장히 소수겠군요. 네네. 제가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이제 S&P 500을 안 사고 대신 섹터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S&P 500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수익을 괜찮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섹터 투자하는 전략이 따로 좀 있습니까? S&P 500은 사실 전략 없이 그냥 나눠서 계속 사 이러면 되잖아요. 결국은 섹터를 투자한다는 거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에 투자하는데 그 우량한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서 섹터로 분류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섹터를 투자하는 방법에는 뭐 대표적인 섹터 로테이션 같은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좋아 보이는 섹터를 사고 안 좋아 보이는 섹터 안 사는 겁니다. 뭐 이런 방식도 있고 내가 사고 싶은 섹터 나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건 에너지는 난 싫어. 근데 난 나머지 섹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나는 그냥 테크가 너무 좋아. 테크 뭐 계속 10년 동안 좋았고 앞으로 좋을 것 같아. 테크만 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섹터 자체를 여러 가지로 선별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섹터를 가지고서 테마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되게 다른 접근법 갖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섹터와 테마를 매우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테마라는 거는 되게 많이 나왔다가 지기도 하고 그리고 속도도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투자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수익을 거두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좋은 테마 ETF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테마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모든 테마 상품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섹터를 조합을 하면은 어렵지 않은 컨셉으로도 아이디어로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 말씀 주셨는데 전쟁이 있었고 뭐 유가도 상승했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때도 사실은 전쟁 ETF가 없잖아요. 전쟁 ETF. 그렇죠. 방위 산업 ETF 이런 것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쟁의 직수혜를 보는 ETF 이런 건 사실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때 뭐 저희 에너지 같은 거 사도 바로 테마 투자의 그렇죠. 일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섹터라는 게 공고하게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정치 경제적인 거와 조금만 아이디어 연결할 수 있으면 테마 투자도 사실 섹터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거죠. 그 추가로 뭐 인플레이션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란 단어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필수 소비재 그리고 뭐 헬스케어처럼 인간이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것들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구나.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밥을 안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섹터를 조합함으로써 어느 정도 테마나 매크로 환경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때 사실 이제 앞으로 필수소비재 좋을 거란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들 가운데 어디가 정말 좋을지가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걸 고르기가 너무 힘들 때 차라리 이런 필수소비재 섹터라든지 이런 걸 해두면 일일이 그 수많은 회사들을 다 공부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그 회사들 잘 맞춰서 수익 얻는 것보다 좀 적겠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만약 공격적인 투자자면 한 40% 정도는 이런 섹터 쪽으로 묶어놓고 한 60%는 이제 R 주식으로 막 해서 한번 공격해보고 정말 내가 좀 약간 보수적이거나 혹은 여기에 투여할 시간이 너무 많지 않다면 R 주식은 한두 종목 이렇게 좀 해보고 나머지는 이게 섹터라든지 뭐 지수 이렇게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어느 섹터를 지금 사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의 국면이 어떤 섹터에게 좀 유리하고 실제로 뭐 수급도 어떻고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련을 했고요. 향후에도 추가로 계속 기능이 지금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섹터의 현황도 보실 수 있고 그 현황을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뭐 4분면 차트 이런 형태로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섹터 투자 예. 좀 봐봤는데 우리 부사장님 혹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이런 거는 꼭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든지 뭐 끝으로 주실 말씀 있을까요? 엑셀 K가 없어요. 예. 지금 AI가 포함되는 테크 거기 섹터가 아예 K예요? 없습니다. 그것만 되면 끝난다고 봅니다. 빨리 좀 두 분께서 열심히 좀 상품 개발 좀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홍보를 좀 잘 해주셔서 올바른 투자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모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